나는 오늘 한 사회가 어떻게 소비를 멈추고 생존을 선택했는지, 그 조용하지만 집단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려 한다. 이 변화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 과거라면 실패로 불렸을 선택들이 이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되었고, 나는 그 이유를 중산층의 일상에서 직접 목격했다. 한 번 사면 몇 년마다 바꾸던 자동차를 15년 넘게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시대의 규칙을 가장 빨리 이해한 생존자처럼 보이며, 나 역시 그 선택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 소비가 멈춘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소득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에 머무르는데,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는 매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올랐다. 나는 가계부를 펼쳐보며 깨달았다. 아직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이미 월급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 구조에서 소비는 보상이 아니라 위험이 되었고, 한 번의 충동이 몇 달의 생활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시에 멈췄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소비심리 위축이라 부르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각성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이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갈 수 있었다. 그 평범한 공식이 무너진 지금 기본적인 삶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지금 쓰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질문이 모든 가정의 식탁 위에 올랐다. 나는 이 선택이 포기가 아니라 체력을 비축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산층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다시 움직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를 멈춘다는 것은 욕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의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다. 지금의 만족 대신 미래의 안전을 택하는 결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계산된 용기다. 이 영상은 외식, 여행, 가전, 자동차, 주거 5 영역에서 벌어진 그 멈춤의 진짜 이유를 추적한다. 그리고 왜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히 보여주려 한다. 나는 중산층의 소비가 멈춘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가계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비는 가장 먼저 숨통을 조이며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대출 이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여기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가 더해지면 아직 밥도 먹지 않았는데 월급의 절반이 사라진다. 교육비와 자동차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가게는 이미 출발선에서 지쳐버린 상태가 된다. 나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압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정비는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고 작은 인상들이 쌓여 거대한 벽이 된다. 반면 월급 인상은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느리고 그 간극은 매년 더 벌어진다. 이렇게 소득과 지출이 따로 노는 현상을 사람들은 디커플링이라 부른다. 이 구조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허탈해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감각이 마비된다. 나는 많은 가정이 저축을 포기하고 카드 할부로 다음 달을 당겨 쓰는 현실을 보았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온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멈춘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한때 일상이었던 외식이었다. 주말마다 북적이던 식당 앞 대기줄은 이제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외식 한 끼의 비용은 일주일 식재료비와 비교되며 냉정한 선택의 대상이 된다. 나는 이 순간 사람들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미안함 대신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올라왔다.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은 늘었고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되었다. 하지만 그 노동은 현금을 지키는 방패이기에 사람들은 묵묵히 감당한다. 외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외식을 대체한 삶의 방식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생존형 집밥이 일상이 된 이유다. 외식이 멈추자 그 다음으로 흔들린 것은 여행이라는 욕망이었고, 나는 그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이라고 느꼈다. 한때 1년에 한 번은 당연했던 해외여행은 이제 가계부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항목이 되었다. 비행기표, 숙소, 식비를 합산하는 순간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부담으로 계산되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만
비용 앞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았다. 여행 비용은 몇 달치 월세나 학원비와 직접 비교되며 선택의 여지를 없앤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외 대신 국내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숙소와 이동 비용이 오른 국내 여행 역시 가성비라는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예 떠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집에 머무는 주말이 늘어났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지출이 시작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여행을 포기한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안에 대한 방어 반응이었다. 나는 이 불안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다음 달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관계망에는 여전히 화려한 여행 사진이 넘치지만 그것이 모두 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진 뒤에는 길게 늘어진 카드 할부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욕망이 되었다. 여행이 사라진 자리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작은 루틴들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공원 산책과 집에서의 휴식을 새로운 사치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삶의 방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소비를 멈춘 공간만큼 사람들의 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떠나지 않는 선택은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고정이었다. 이렇게 중산층은 이동 대신 정착을 선택하며 또 하나의 욕망을 내려놓았다. 여행 다음으로 멈춘 것은 가전과 전자제품이었고 나는 이 변화가 집안에서 가장 조용히 진행되었다고 느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도 사람들은 새 제품을 검색하기보다 수리 비용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교체는 마지막 선택이 되었고 그마저도 최신 모델이 아니라 중고와 리퍼 제품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었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 교체만으로 몇 년을 더 버티는 선택이 일반화되었다. 나는 이 행동이 절약이 아니라 기대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예전에는 지금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소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고 현재의 자산을 최대한 오래 쓰는 쪽을 택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은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바꾸지 않는 물건이 되었다. 이 집요한 사용 연장은 생활의 불편보다 경제적 안전을 우선시한 결과다. 자동차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평균적으로 한 대의 차를 15년 이상 타는 선택이 이제는 특이하지 않다. 나는 오래된 차가 부끄러움의 상징에서 생존의 증표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새 차의 설렘보다 할부 없는 통장의 안도감이 더 큰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중고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이 쓰던 물건을 사는 행위는 체면 손상이 아니라 계산된 합리성이 되었다.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대중의 언어가 되면서 새 제품의 매력은 빠르게 식었다. 나는 이것을 스마트 존버의 시대라고 부른다. 욕망을 미루고 버티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전과 자동차는 중산층이 멈춰선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멈춘 영역은 주거였고 나는 이 변화가 중산층에게 가장 깊은 좌절을 남겼다고 느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는 미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작은 집에서 시작해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는 경로는 한 세대의 표준 경로였다. 그러나 그 사다리는 멈췄고 어떤 구간에서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집값은 소득의 속도를 훨씬 앞질렀고 현실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대출을 받아도 상환 부담은 월급 대부분을 잠식하며 일상을 위협한다. 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꿈꾸기보다 지금 집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았다. 주거, 이동이 줄어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집은 꿈을 키우는 장소에서 버티기 위한 참호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 참호 안에서 사람들은 소비 대신 현금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 주거 안정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계획은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체가 개인의 무기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숫자들은 이 침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한다. 중산층의 상승 이동이 막혔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노력과 보상이 연결되지 않는 경험은
사람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주거에서의 멈춤은 소비 중단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행위가 된 시대다. 나는 이 현실을 비관만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부터 중산층의 전략적 후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략적 후퇴란 포기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렬이라는 점을 나는 먼저 분명히 하고 싶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발밑의 위험을 하나씩 확인하며 움직인다. 무리한 소비 대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존 기술이 되었다. 중산층의 가계부는 꿈의 기록이 아니라 위험 관리 문서로 변했다. 나는 사람들이 작은 만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의 한 끼가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 되었다. 브랜드보다 가격과 내구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었다. 이 변화는 취향의 하락이 아니라 판단 기준의 진화다. 소비의 속도가 줄어든 자리에는 계산의 깊이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제 할인율보다 총지출을 먼저 본다. 장기 할부는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금융교육이 아니라 현실 학습의 결과라고 본다. 한 번의 실수가 몇 년의 회복 시간을 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산층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는 도전 정신의 상실이 아니라 실패 비용의 폭등 때문이다. 안전망이 약해질수록 개인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다. 소비 패턴은 개인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압력을 반영한다. 나는 이 조심성이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낮추고 있다고 느낀다. 동시에 이 침착함이 붕괴를 늦추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전략적 후퇴는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집단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 전략적 후퇴는 결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며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신호를 본다. 소비가 줄어든 자리에 의미 중심의 선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덜 후회하는 소비를 원한다. 즉각적인 만족보다 오래 지속되는 안정이 더 큰 가치로 평가된다. 나는 이것이 소비의 성숙 단계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줄었지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은 남았다. 교육과 건강처럼 회복 불가능한 영역에는 여전히 돈이 향한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소유 대신 경험을 택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싼 물건보다 기억에 남는 시간이 더 안전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과시 대신 정보 교환이 늘어난 것을 느낀다. 어디서 싸게 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썼는지가 화제가 된다. 이 변화는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적응이다. 동시에 이는 시장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는 힘이 된다. 기업은 더 이상 감정적 자극만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가격 대비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한다.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본다. 과도한 거품이 빠지고 본질이 남는 과정이다. 이 전환기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든다. 중산층의 멈춤은 새로운 균형을 향한 이동의 일부다. 나는 이 멈춤의 시대를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경고와 적응이 함께 남은 연대기로 바라본다. 빠르게 달리던 사회가 처음으로 속도를 점검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안정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지탱한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과장하지도 절망을 소비하지도 않으려 한다. 대신 지금의 선택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차분히 기록하고 싶다. 소비의 축소는 삶의 축소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덜 쓰는 삶은 다른 방식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질문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나는 이 이야기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기를 수하기보다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 말로 설명되지 않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포는 줄어든다. 이해는 곧 통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전환점이다. 이 규칙은 소비를 부추기기보다 선택의 무게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다시 많이 쓰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무의미하게 쓰는 사회로 남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기준을 남길 것이라 믿는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시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중산층의 멈춤은
조용히 사회를 재설계하고 있다.